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때 26살이었는데 사랑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하셨고, 아빠도 요즘 시대에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신혼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만류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시어머니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괜히 신혼인데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밥을 해놓고 계시고 제가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놓으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당뇨병을 30년 정도 앓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와서 다리에 감각이 둔해지고 혈관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리셨죠.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식단 관리부터 약 복용까지 다 챙겨드렸어요.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죽을 끓여주시고 배가 불러와서 힘들어할 때도 마사지를 해주셨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밤에 아이가 울면 같이 달려주시고 제가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는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어요. 친정엄마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는데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친정엄마가 놀러 오시면 시어머니가 정말 극진히 대해주셨거든요. 불편한 몸이시면서도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하시고 친정 이야기도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친정엄마도 시댁을 잘 만난 것도 복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 초기엔 그런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집안일은 늘 뒷전이었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도 있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가 2살 정도 되면서부터는 더 심해졌죠. 아이가 조금만 울거나 떼를 써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한테 시끄럽다며 좀 조용히 시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보였어요. 아빠가 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저한테 바짝 붙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주던 것이 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나중엔 80만 원까지 줄었어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새 옷을 사입고 있었고 차도 바꿨어요. 불만이 많았지만 시어머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아이가 4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이 더 심해져서 신부전증까지 시작되고 있었어요. 투석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정말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어머님이 오해하신 걸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남편이 결혼 전에 3년 정도 동거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헤어진 후 저와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고 그 여자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오는지, 왜 생활비를 줄이는지, 왜 아이한테 짜증을 내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자기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참아달라고 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놓겠다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자기가 죽고 나면 새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자기가 죽고 나면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당뇨병성 신증이 오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신장 기능이 15%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 후로 시어머니 간병이 더 힘들어졌어요.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 됐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항상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밤에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도 다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죠. 가끔 새벽에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저만 고생시킨다고 자기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저를 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이혼하고 새 인생 살라고 하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정말로 제 명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공증까지 받아서 증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 집에서 아이와 잘 살라고 15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생각하니까 더 그랬죠.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투석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시면서 의식을 잃으셨고 그대로 돌아가셨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문제였다고 했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얼마나 고마우셨는지 생각하니까 더 그랬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혼 서류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혼하자고, 이제 네가 할 일은 이제 끝났으니까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이었던 거예요. 아내도 아니고 아이 엄마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아이는 제가 키우라고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양육비마저 30만 원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 집은 자기가 팔아야 한다고 저는 친정에 가서 살든지 어디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신 등기부등본 생각이 났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망설임 없이 사인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집이 왜 제 명의로 되어 있냐고 당장 설명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가 바꿔주셨다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시고. 한 달 전에 공증까지 받아서 증여하셨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새 인생 살라고 집을 넘겨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 후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집을 돌려달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법정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아서 증여하신 거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그렇게 만나고 있던 여자한테 차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하면 바로 재혼하자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일푼이 된 남자와는 새 출발할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남편한테 돈을 많이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줄인 이유가 그 여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이미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은 세를 주고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요. 아이는 아빠가 없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빠가 화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17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큰 집인 줄 몰랐는데 시가로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큰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신 거였어요. 월세 수입과 번역 일을 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아이 교육비 걱정도 없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이번 여름 휴가에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휴가도 제대로 가자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아이와 단둘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가끔 남편이 연락을 해요. 다시 만나자고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30만 원도 한 달 걸러 한 달 주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친정엄마도 처음엔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심하세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대견하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속만 썩이고 있을 거예요. 가끔 시어머니 꿈을 꿔요. 꿈에서 시어머니가 잘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요. 그리운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느껴져서 더 그래요. 올해로 이혼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빨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남편한테서는 요즘 연락이 안 와요.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또 만났거나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아이도 이제 아빠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시어머니가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의 소중함도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아이와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집에서 번역 일을 해요. 오후에 아이가 돌아오면 함께 숙제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함께 TV도 보고 책도 읽어줘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예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더 전문적인 일을 해볼 생각이에요. 번역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열심히 저축도 해야 하고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으니까 아이 교육비 걱정도 없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장을 내밀면서 했던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겨요. 제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남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정말 자업자득이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집이 있으니까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시어머니까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한테 관심도 없고 오히려 짐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이가 울기만 해도 화를 내고 육아는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계셔서 참고 살았던 거죠.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한 거고요. 정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계속 함께 살았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의 바람기와 무관심 속에서 고생했을 거예요. 아이도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선택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들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저와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이 자유와 안정감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